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3월 나스닥 입성이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로 10년이 된 이커머스 업계, IPO 이후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당장 실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커머스를 넘어서 유통업계 전반의 미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창 한공대 경영학부 교수,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쿠팡의 나스닥 상장 보도가 나오면서 아직 뭐 정확한 뉴스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제 쿠팡의 나스닥 상장 전략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분석해 보는데 우선 이 관련 주식의 움직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리나 연구원님. 그렇죠.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엊그저께 쿠팡이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업자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택배 물동량의 증가에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골판지 업체들 주가도 폭등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류 협력사 주가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기존의 그 유통업계 내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씩이나마 이제 온라인 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쿠팡의 가치가 나오면서 지금 적용된 멀티플 배수가 거래액 대비 1.3배에서 1.5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하던 온라인 비즈니스도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면서 함께 유통주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팡과 관련된 주식 가운데 동방이라는 업체가 3일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회사예요? 저희 커버리지가 아니라서 이게 좀 컨퍼런스상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물류 협력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같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방도 그렇고 KTH, 그러니까 이 KTH가 KT의 콘텐츠 유통 자회사인데 뭐 거기도 뭐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과 협력사 때문에 협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쿠팡이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협력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상장 관련해서 현재 상태, 뭐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됐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이게 되는 걸까요?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소개가 안 돼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대충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 1분기 정도 소요되면 결과가 더 진행이 될 테니까 아마 3월 중에는 상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죠. 좀 이따 논의 되겠지만 이제 항상 돌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럼 또 기대감도 있지만은 또 그 미국 금리가 조금씩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변동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쿠팡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가치, 그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실현된 바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이 나스닥에 상장이 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예비 심사에서는 결국 이제 경제성 분석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의 흐름이 가져올 것인지 현금흐름을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얼마에 몇 배 받고 팔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느냐, 나갔느냐 하는 것들 이제 검증을 일단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더 좀 들여다볼 겁니다. 저는 이 쿠팡 같이 굉장히 미래가 있는 기업이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왜 나스닥으로 갔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또 어느 정도 공시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 나스닥으로 갔을까요? 가려고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나스닥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째로는 유통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쿠팡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의 모델이다 보니까 적정한 기업 가치를 부여받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상장이 최근에 했던 코리아센터나 카페24 같은 경우도 조금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적정한 피어를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봤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물론 테슬라 요건 상장 같은 성장성이 높지만 적자가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누적 적자가 3.7조 원이다 보니까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나스닥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꽤 많은 돈이 투입됐던 펀드 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였는데 이쪽에 아시는 대로 위워크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손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투자처를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3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적자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영 실적이랄까요? 이 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누적 적자가 아직 털어내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겠네요, 상당히. 좀 전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 4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꾸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하나 혹은 2개를 딱 잡고 있으면서 R&D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되면 이게 좀 설명이 되는데 지금 딱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자꾸 다각화를 들어가면 한다는 얘기는 영역을 넓힌다는 얘기인데 자꾸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다 다 잡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통과가 됐을 텐데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좀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네네. 지금 교수님께서 쿠팡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 요기요 인수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쿠팡이 워낙에 트래픽이 많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네이버, 카카오처럼 거대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택배 사업자 받은 것도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배경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쿠팡 플레이도 지금 로켓 와우 클럽인 2,900원 멤버십 서비스에 뭔가 더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를 하려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탐사와 같은 자체 PB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조 쪽에도 지금 손을 뻗치고 있고 더불어서 쿠페이도 지난해 이제 3월달에 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 쪽도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지금 쿠팡이 좀 넓히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다 골고루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다각화 쪽이 이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걱정이 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매출은 지금 급속히 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50%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선호가 되면서 모든 온라인 업체들 다 같이 누리는 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난 2019년도에 7천억 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 2019년에 7천억. 2020년에는 조금 더 줄였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지금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나요? 뭐 적게 보시는 분들은 한 2천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5천억 정도 그 레인지 선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치열하지만 명확합니다. 지금 뭐 오프라인 온라인이 딱 갈라진 가운데 최근 한 2017년도부터 보면은 대략 온라인 마켓이 4~5%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지난해 2020년도에는 뭐 45~6%에서 50% 그 품목에 따라서 뭐 훨씬 더 큰 것들도 이제 여러 개 나타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쿠팡이 잘한 거는 사실 쿠팡의 뜻이 뭐냐면
쿠폰을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쿠폰. 네, 그렇죠. 미국의 쿠폰북 가지고 하듯이 네. 그걸 이제 비즈니스 했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걸 확인하니까 뭔가 이제 딜리버리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이 보면 이게 수익성이 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오픈마켓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오픈마켓 들어오면서 또 사회의식이 좀 있으니까 정규직화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입을 직접 해서 예. 사서 판매하겠다는 구조로 직매입을 해서 직접 팔겠다. 그죠. 굉장히 그 바람직한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이죠, 정말.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장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느냐, 수익성을 내냐, 이건 또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다른 경쟁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온라인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이제 더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는 오프라인들의 강자거든요. 물론 그들은 지금 아직은 규모도 작고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확장성이 더 크죠. 그런 면에서 정말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쿠팡의 강점은 로켓 배송, 또 새벽 배송인데 그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예? 네. 비용 구조,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배송비가 지금 매출 증가하는 거랑 같이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레버리지를 내는 그런 효과들이 좀 적은 게 쿠팡 비즈니스 모델이라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쿠팡이 운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인력들이 쿠팡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요거랑 더불어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쿠팡 플렉스, 그러니까 일반인 아르바이트 분들도 약 5,000명 되는 것으로 일일 활동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쿠팡맨은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 받지만 지금 쿠팡 플렉스는 일일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날씨가 좀 굽거나 비 오거나 춥거나 이러면 좀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변동비 측면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쪽을 영위를 하면서 다들 수수료 베이스 모델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쿠팡처럼 직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택배사를 협력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배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비용 증가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의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쿠팡맨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거기에 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았다고 작년에. 네, 그거는 지금 택배업계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택배 사업자 발급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할 수가 있는 배경 마련이 돼서 조금 더 풀필먼트나 이런 쪽을 확장하면 수익성을 좀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물건도 좀 배달하면서 맞습니다. 물류 대행, 일괄 대행하는 쪽으로 네. 그 사업을 좀 넓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더불어서 지금 쿠팡의 입점에, 그러니까 지금 로켓 배송이 가능한 물품들은 쿠팡이 직접 사입한 물건들인데요. 근데 그 외에 로켓 배송 아이콘이 안 붙어 있는 입점한 서드 파티 물건들도 이제 풀필먼트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택배 물량도 맞습니다. 배송을 한다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시죠? 쿠팡이 하얀 번호판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택배라는 게 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인데요. 근데 쿠팡이 지금 다 사입했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이고 그리고 이게 로켓 배송이 무료였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어서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노란 번호판은 타인 물건도 운송할 수 있는 택배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동량이 늘어나고 무료 배송 및 이길 배송이 가능한 물품들이 더 커진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동안 이제 공격적인 아까 영업을 사업 다각화해서 계속했다는데 그로 인해서 적자도 걱정스럽지만 그러면 이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미국 투자자들은 그러면 쿠팡의 입성을 반기고 쿠팡을 어떻게 괜찮게 생각할까요? 왜? 저는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게 반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최고의 의무라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사회적 책임. 근데 사회적 책임의 제일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상생과 동반성장 이런 거로 보지만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제일 먼저는 수익을 계속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더불어가면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건데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을 올렸을 때 누가 투자할 것이냐.
제가 좀 입 바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마디 네, 하면은 한국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투자하지 않을까 쿠팡을.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한국 투자자들은 쿠팡을 잘 알잖아요. 미국 투자자들은 반기지 않을 수도 아니 뭐 명확한 캐시플로우이 없는데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요새 막 그 뭐 대기 자금이 70조 플러스 막 20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아는 거 막 넣잖아요, 이렇게. 네. 들어갈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할 입 바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뭐 쿠팡이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관련된 뭐 동방이니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금 뭐 상한가를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예. 비상장이고 직접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곁다리로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오르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쿠팡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 보면은 지난해 비상장 기업, 글로벌 비상장 기업 중 혁신적인 기업 5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쿠팡이 2등으로 뽑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이 물류 환경에서 쿠팡의 경쟁력을 일단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글로벌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5등 정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그러니까 1등 하고 있는 업체도 마켓시어가 10%가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경쟁의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글로벌리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아마존이 진출을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5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치열해서 들어오기 싫은 시장으로 좀 치부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 근데 그만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혁신으로 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우리나라가 좀 땅이 좁고 이런 물류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길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개념들을 소비자들한테 학습을 시키면서 좀 배송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낸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올해는 더 힘들어질 거라 보는 이유가 배달의 민족 비마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배송을 지금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교 같은 경우 요마트를 런칭을 했는데 요것도 30분 배송을 강남구긴 하지만은 이제 시작을 30분 했습니다. 배송. 예. 점점 시간이 더 단축되네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비유를 많이 들 때 하는 얘기가 저희가 비누로 머리를 감다가 샴푸로 감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배송 시간 단축이 되고 있어서 다시 길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지난해에는 다 같이 누리는 해였다면은 올해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쿠팡 외에도 배송과 물류, 그리고 결제 같은 그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또 쿠팡의 사실은 그 굉장히 귀중한 전략이 뭐냐면 예. 그 지금 이제 그 오 연구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시간 30분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10분 이내에 배송하겠다는 거예요. 전국 지도 전체를 그려놓고 자기네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 그 물품이 10분 내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물품이 사실 갖춰져 있는 거라면 그렇게 물류센터를 많이 확충을 하고 많이 확충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다는 적자폭이 얘기죠. 크고 줄지 않았던 이유도 10분 있어요. 정도 거리 내에 있을 정도로 물류센터가 전국에 많이 확보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알기엔 지금도 이 수도권 내에는 웬만한 사이즈 뭐 평수가 한 300에서 500평 정도를 계약을 계속 맺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더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 관계로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보면 그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맺어가지고 비용 절감도 좀 하면서 물품을 자기네들이 사입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10분 내에 도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굉장히 건전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략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또 한쪽에는 카카오가 있고 네. 과연 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길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털 서비스를 가고 있거든요. 제1의 포탈이니까. 제1의 포털이면서 지금 네. 완벽한 포털이지 않습니까? 제1의 물류 회사인
CJ 대한통운과 또 제휴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그러니까 쿠팡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이 두 포털이 이미 시작한 것들을 뒤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달도 하려고 그러면 거의 1%도 안 될 거요. 거기 걸 인수해봐야 얼마나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거를 10%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DC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 또 적자가 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구축을 해놨는데 이 시간 싸움이 워낙 빠른 온라인 마켓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이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물류만이 아니고 이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 회사와 또 이렇게 제휴를 해서 쿠팡도 그렇잖아요. OTT 서비스를 이제 쿠팡 플레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쿠팡 회원들을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꽉 잡아두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략으로 네이버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는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축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가 네이버와 쿠팡을 위시한 롱테일 쪽.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을 다루되 여기는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서 배송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 그래서 마켓컬리나 이마트의 쓱닷컴처럼 이쪽은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이 뭐 신선식품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대형마트들의 소싱 능력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난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떠오르는 무신사라든지 뭐 에이블리, 당근마켓 이런 식으로 버티컬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라든지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축에서 중요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를 묶어두는 자물쇠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들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비단 그 무료 배송에 대한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멤버십은 제일 중요한 게 또 리텐션 비율이거든요. 유지를 하는 비율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은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낮아지는 대신에 소비자가 좀 더 작게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택배 시장의 물동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를 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플랫폼 및 이커머스 업체들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가 아마존 프라임의 모델을 지금 쫓아가는 그런 거네요. 다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 네. 아마존은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11번가와 손을 잡고서 시작을 할 건데요. 뭐 구체적인 전략 자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의 연합군, 그리고 11번가하고 아마존 연합군, 더불어서 이베이 코리아도 지금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쿠팡도 상장을 어쨌든 뭐 앞두고 있는 만큼 좀 합종 연행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서 좀 또 한 두 가지 그 쿠팡의 가능성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은 소비자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다 그러면 사실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는 라인이 없잖아요. 와이어리스 쇼핑이잖아요. 온 에어거든요. 예. 선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죠. 최소한 와이파이로 들어가니까. 근데 좀 여전히 그냥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온라인은 사실 PC 베이스드 되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용어를 모바일인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온라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좀 뭐 편하다. 근데 모바일 지금 우리가 핸드폰 하는 모바일 온라인은 좀 불편하다. 근데 이건 좀 비싸. 근데 불편해. 근데 좀 여기까지 편해. 근데 좀 비싸. 근데 PC로 된 거는 편했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바뀌었고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바일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편한 게 앱 때문에 더 편해졌고 비싸지도 않고 더 싸졌고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바뀐 거예요. 불과 한 4년, 3, 4년만 하더라도 싸지는 않다. 편하다, 더 편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싼 것도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싸서 온라인 모바일을 이용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격 싼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뭐 30분, 아까 10분이라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죠.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10분 내에 도달하겠다. 네. 과거에 코카콜라 유통 전략이거든요. 10분 내에 내가 콜라 먹고 싶다 하면은 10분 내에 내가 콜라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5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자판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이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해서 10분 내에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이 많이 갖춰져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아주 극적으로 이게 참 좋다고 얘기될지 또 안 좋다고 얘기될지 그것도 약간 이빠른 얘기인데 네.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국가가 도와준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유통업이든지 해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어느 유통업도 보면 기존에 사실 오프라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자기네끼리 싸우다 엎어지고 남은 자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7년부터 핸드폰이 나오고 뭐 이게 막 돌아가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요새 SNS도 올라가고 네. 그런 가운데에 오프라인도 온라인 시장이 들어가고 막 강화되면서 지금 이제 한 십몇 년 지나서 2020년을 맞이한 건데 한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강자들 다 묶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수익도 줄어들고 상점도 안 늘고 온라인도 거의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예, 이거 예. 치고 들어가기에 참 이제 역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예. 경쟁 구도가 워낙 치열하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저기 유통 애널리스트 나오셨기 때문에 쿠팡을 넘어서 이제 유통업계 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뭐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뭐 화장품, 뭐 쇼핑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일단 2020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달에 반짝 좋아졌다가 11월, 12월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되면서 다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섰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 보급이 좀 되고 하다 보면 10월에 나타났던 반등처럼 이제 유동인구 기반으로 한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업체들의 반등 폭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에 사실은 백화점 쪽에서 의류 쪽도 많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명품하고 가전 쪽 위주로 많이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명품은 워낙에 지금 최근 돈을 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전이나 리빙 쪽은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오래된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폭이 나왔던 게 패션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 조금 상황이 잠잠해지면은 비슷한 수준의 반등 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쪽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면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면세점 현지 면세점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 예가 있는데 이 티몬도 왜 국내에 상장하려다가 좀 실패 못하고 있잖아요. 네, 티몬이나 맞습니다. 11번가 상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티몬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듣기는 했는데 근데 정체성 자체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쿠팡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UMF도 다 원래는 쿠폰을 파는 이용권을 파는 이제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이커머스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빠른 배송도 아니고 온라인 식료품처럼 상품 차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타임 커머스 등을 런칭하면서 약간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상장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 온라인 마켓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배수로 얘기한다면 한 15에서 20% 비중이 높아졌는데 예. 그 핵심은 다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후드 딜리버리, 네. 그다음에 농수산물 주문하는 거, 다 식품 관련된 거예요. 막상 명품, 사실 명품이 빅 브랜드들은 자기네들이 예전에는 홈페이지만 얹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구체적으로 신제품까지 올리고 가격까지 정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딜리버리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들이 눈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하트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다 사용하는 직접 보여주면서 제품 하나하나 표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미 눈을 떴어요. 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 현장이 많이 팔려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가구 매장을 2배씩 이상 늘렸습니다. 층수로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장은 하여튼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텐데 예. 누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 그자가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 이승창 한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